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덕충부, 오늘이라면 덕충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덕충부, 앞에 지난번에 했던 에테타, 덕충부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에테타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에테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테타는 본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에테타는 상징적인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처럼 상징적 인물이고,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애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자와 공자의 제자 민자, 민자는 민자근을 말하죠. 민자근을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에 에테타가, 애공이 에테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자기 들은 이야기죠. 장부들이 한번 그 에테타와 어울려 지내다 보면 도대체 사모의 정을 통해 떠나지도 못하고, 부인들은 그를 한번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정실 부인이 되기보다는 에테타, 부자는 에테타에 첩이 되겠다고 그런 거죠. 굉장한 매력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에테타는 왕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해준 것도 없고, 또 권력자로서 자기 복록을 갖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것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애공이 과인이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한 달 정도 안 되는데도 자꾸 사람이 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에테타한테. 1년이 안 되는 데는 사람 완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믿음이 생겨서 그 나라를 전해주면서 재상으로 삼는 거예요. 재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에테타는 그냥 무심하게 있으면서 별로 애착도 안 가지고 싫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자기는 그 애공이 마음에 드니까 나라를 재상을 시켜주니까 얼마 안 돼가 떠나버린 거야. 얼마 안 돼서 과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애공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무언가 그 마음에 실현을 당한 것처럼 늘 근심이 있고 마음도 안 편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즐거움도 없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희한한 사람이다. 에테타는 악인이라고 보통 책에 나왔는데, 악인인데, 악인이 아주 초한 사람이죠. 아주 초한 사람인데도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을 도대체 잊지 못해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에테타는 항상 자기만 주장하는 것도 없어.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도 안 해. 그런데 항상 사람들 오면은 조화마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마. 다시 말해, 그레이 큰 거죠. 이 용량이 커서 그냥 들어오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들어오면 사람들이 편안해진 거죠. 평화죠. 평화가 오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그래, 이런 도대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인자, 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공자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공자가 에테타에 대한 대변자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을 그 속속들이 알면서 대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깊이까지 이르지 않은 할 수가 없는데, 공자는 에테타의 내심 깊숙이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양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장자 철학의 묘한 점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자신의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게 장자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장자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공자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도 장자로서
이렇게 공자를 갖다가 내세운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지난주에 잠시 넘어갔지만도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 장자도 공자 계열인 아내 제야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장자하고 맹자는 서로 그 상대를 갖다가 건들지 않아요. 장자책 전체에도 맹자 이야기가 없고, 맹자책 전체에도 그 장자책 이야기가 없어요. 하여간 이 장자를 통해서 이제 에테타라는 사람을 이제 대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주가 온전하고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덕불영. 재주가 온전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본심을 갖다가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니까, 이 재주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에 제물로 나오시 심재가 돼야 돼. 심재가 돼야만 가능하죠. 심재가 돼야 가능해요. 심재는 허심이니까. 그러니까 재주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본심을 다했다는 건데, 그거는 심재를 통해야 되는데, 심재의 단계는 장자가 허심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심이 되니까 뭐냐면 그 속에는 생사, 죽음과 삶, 그 존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궁할 때나 달 때는 잘 나갈 때고, 궁할 때는 아주 어려울 때인데,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는, 또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타고난 재주가 온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심지어 허심이 다니까 간 거죠. 그래서 형과 불초, 아주 현명하기나 엉터리 같은, 불초는 남자한테 멍청한 사람이니까 현명하기나 불초에도 관심이 없어. 반면에 기갈 한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재주가 온전하다는 것은 심재의 허심 단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능한 거죠. 마음을 비워야만이 이렇게 사고로 통해서 하는 분별심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이 심재 허심 단계는 이 대분과 같은 경지니까, 분별심을 넘어서니까 그런 경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또 뭐냐면 이 에테타는 자기 자신이 오면 끊임없이 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감사 나눠주면서 늘 조화를 하는데, 이 조화 평화 똑같죠. 조화를 하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뭐냐면 사람이 조금 무슨 좋은 일 하기나 잘하겠다면 자기를 자랑하기 바쁜 시대인데 전혀 자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자가 에테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테타의 관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 덕충부에서는 에테타는 덕이 충만한 사람, 덕이 충만해서 저절로 그 행동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 이 포용력이란 것은 노자나 장자 철학에서는 비움의 속에 허심에서, 유화 철학에서는 천명선다, 하늘 마음을 댔을 때 그런 포용력이 된다고 보는 건데, 노장적 허심이죠. 이러한 세계가 되니까 이 애공이 그 뒤에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민자, 굉장히 효자로 소문났고 이 수도자인데, 이 사람도 벼슬 또 전혀 싫어하면서 오직 수도하기를 좋아했던 민자인데, 이 민자근한테 애공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공근은, 구자 빠졌구나, 나와 공근은 도구라, 도박이란 거죠. 이러한 에테타를 두고서 공자와 애공이 대화를 하면서 애공이 깨달은 게 많은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20대고 공군 한 70도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왜 그러나 애공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자가 68세 때 노나라 귀국한 이후니까 되게 70 전후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애공이 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의식이 넓어진 거죠.
에테타를 말하는 공자 이야기를 듣고 애공 자신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공이 자기 삶에서 도의 그 기능, 도심이 넓어지니까 그걸 공자의 제자 민자한테 나와 공구는 그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도우는 도반과 같은 뜻이죠. 도반이란 거죠. 바로 이러한 도를 논하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도반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덕이 충만한 세계의 이야기를 바로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장자의 전체, 장자 앞에 나왔지만 장자 사상에서 특히 장자가 자기의 중요한 사상은 거의 공자를 통해서 많이 드러내요. 심재도 공자하고 그 아내하고 대화에서 나왔죠. 이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할 이야기예요. 그 인기질이 무순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다리도 안 좋고 이 척추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무순 은챙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나라 영공한테 이건 세자예요. 유세할 세자. 유세를 했더니 유세는 자기 주장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한테. 요걸 선거할 때 유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일반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죠. 그 유세를 했더니 요거는 열자예요. 깃발 열자. 이게 보통 세자가 있는데 설자, 말할 설자, 그 다음 기뻐할 딱 열자고 유세할 때는 세, 이 세 가지 발음이 있는 거죠. 또 옹왕대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뭔가 혹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나라 황공한테 유세를 했더니 또 황공이 기뻐해서 그 영공은 논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위영공표이란 편명도 있고 이 황공은 이 유명한 관중이 춘추 시대에 춘추 시대 패자를 만들어준 분이 황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공이 춘추 시대 난세에 처음으로 나라 전체를 균형을 잡으며 조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황공인데 황공의 그러한 삶을 열어주게끔 노력한 사람이 관중이에요. 관중이나 참 없으면 황공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황공은 굶어 죽어요,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고 이제 나오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은 이게 244쪽인데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 덕이 충만한 세계, 각자 덕이 충만한 세계를 통해서 상대한테 유세를 하니까 육체가 아니라 내적 에너지가 상대한테 전달된 거죠. 말을 했는데 육체가 아닌 내면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덕이 충만한 거죠, 결국은. 이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수련이 많이 된 사람이 내면에 굉장히 뛰어난 영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가득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외적 조건도 없이 내면이 그대로 전달된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수도자들 그렇죠.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고대 목사님과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직책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갖고 있는 기운이 전달되는데 그게 바로 장자는 극단적으로 육체가 외적으로 아주 불편한 사람, 외적으로 육체가 불편한 사람인데 내적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왕이 혹할 정도로 마음이 변할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 또 거의 이거는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 있더라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벗어나, 그 물질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서 그 나름대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정신세계의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바로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신의 평온함이랄까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오늘날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연말인데 이 연말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드는 사람이 지금 많은 시대인데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좀 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역시 이런 부분을 오늘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이 덕에 장점되는 바 뛰어난 면이 있으면 이 장점은 뛰어나고 훌륭하다니까 훌륭한 바가 있으면은 외적 형태는 있는 바가 있게 돼.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외적 형태는 육체도 있고 요즘 말하면 가난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가난한 것도 외적 형태니까 육체가 불구나도 외적 형태니까. 그런 것은 충만한 내적 에너지가 배어나왔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잊어야 될 바는 잊지 못해. 다시 말해 잊어야 될 바는 뭐냐면 형태죠. 형태란 것은 몸뿐만 아니라 조건이죠. 가난하다, 지금 현재 힘들게 산다, 뭐 등 다 힘들되는데 그건 잊지 못해. 반면에 잊어야 될 바는 잊지 않아야 될 바는 잊어버렸어. 이게 뭐냐면 내적 덕이지. 내적 덕. 사람을 바라봤을 때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은 어디 있냐면 자기 수양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을 예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배워나는 기운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수양이 안 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도 수양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수양을 통해서 에테타라는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읽어낼 수 있듯이 오늘날 또 똑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화려한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그렇게 화려한 정신세계가 있느냐. 또 반면에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불편한 육체를 했지만도 그 내면에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이 내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양한 사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굉장히 수양 눈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지난번과 오늘 들어갈 건데 이 오늘 들어갈 내용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44쪽인데 인기 띄우고 질이 띄우고 무슨이 이거는 해석하신 분이 절름발이에다가 꼽추이자 은챙이인 사람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면은 삶에서는 외적 선입감 때문에 내적 눈을 상실한 걸 갖다 경계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새 띄우고 위 영공하니 위나라 영공의 유산이 영공 띄우고 열지라 기뻐 열자입니다. 영공이 기뻐해서 새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시하는 거. 그런데 그 후에 이시 띄우고 전인하면 기두 띄우고 흐느니라. 자, 그런 뒤에 그러한 일이 있는 뒤에 유세에 다시 말해서 그 인기 질이 무슨의 이야기를 논리를 딱 듣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마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가마를 받은 거죠. 가마를 받아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마를 입게 되니까 온전한 사람, 몸이 아주 온전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뭐냐면은 인기 질이 무슨이 생각나가지고 두자는 목두자입니다. 목두자. 흔어는 출전의 역이에요. 흔이란 이 단어가 출전의 역인데
흔자가 뭐냐면 여리고 작을 흔자인데, 그러니까 그 목이 너무너무나 여리고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 뭐냐면은 인기, 질이 무순이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고착화된 사고가 깨져 버린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 거의 이 인생이란 고착화된 사고 속에서 자기 판단하거든, 누구나가. 뒤에가 답이겠지만도. 자, 그 다음에 옹황띄우고 대형이, 옹황대형은 이거 아주 혹이 큰 걸 말해요. 혹이 아주 크게 나온 대형이 새 띄우고 제황공하니, 제나라 황공한테, 황공은 아까 춘추시대 때 패자가 첫 번째 패자가 됐죠. 이 관중에 의해 가지고 그 유세했더니 황공 띄우고 열지라, 황공이 또 그걸 기뻐해서 아주 좋아해서, 그래서 그 뒤로 이 옹황대형한테 떡 감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온전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기두 띄우고 흔이라, 이시 띄우고 전이라면 기두 띄우고 흔이라.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의 목이 아주 가늘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또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순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박희진 선생님이 꼭꼭 글 갖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눈꺼풀이 안 떨어진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깍지가 안 떨어지면 일반 현상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이제 많이 썼는데, 시에도 많이 썼어요. 눈꺼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썼는데. 그래서 고 띄우고 덕유 띄우고 소장이며, 그러므로 그 덕의 내면에서 뿜겨져 나오는 에너지인 덕이 아주 뛰어난 바가 있다면, 다 훌륭한 바가 있다면, 내공이, 그러면 이 띄우고 형유 띄우고 소매야. 그러면 바깥의 형체, 조건이죠. 육체적인 조건, 형태가 갖고 있는 걸 있는 바가 있어. 그래, 형태라는 것은 몸이 안 좋은 불구의 모습이라면서 실제로 환경 조건도 형태를 가지고, 옷을 뭐 천하게 입다든지 하는 거 다 되겠죠. 그걸 있는 바가 돼. 왜? 그 내면과 내면이 만나니까. 내면과 내면이 맞는 거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이때가 제일 좋죠. 인간 사회도. 그래서 인 띄우고, 불망 띄우고, 기 띄우고, 소망하고, 이 띄우고, 망기 띄우고, 소 띄우고, 불망하니.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잊어야 될 바를 잊지 않고, 다시 말해서 외적 조건들,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 육체를 비롯한 모든 외적 조건들을 잊지 않고 그가 판단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고착화된 선입견 판단하는 거.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선입견 때문에 세상 판단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잊어야 될 바, 외적 조건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걸 잊어야 할 바를 잊지 못해. 그러니까 매인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매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했냐면 탑이 띄우고 성망해, 이걸 잃어서 진실로 잊어버린 거야. 진실로 잊었다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 성망인데, 이 진실로 잃어버렸다 이 사람은 자기의 내적 힘도 마음도 잊어버린 거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의 외적 상황을 통해서 내적 상황을 의식이 확산돼 가야 되는데, 수양이 안 되면 뭐냐면 외적 상황에 매여 가지고 내적 문제를 바라볼 눈이 없어진 거죠. 이게 세상에 오늘날도 그렇고 장자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뭐 여행 가면 여행 가면 공부한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행 갔을 때 여행에 여러 가지 보면은 여행 가서 공부한 만큼의 그 여행지가 보인다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수양한 만큼의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즉 내가 덕이 충만해야만이 상대 속에 내자하고는 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 상황에 끌려가지고 이 외적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귀거든, 부귀. 이 부귀라는 외적 상황에 끌려가지고 내적 상황의 순수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고 장자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오늘날 또 굉장히 통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자기 선입견에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뒤에도 계속 이런 문제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부터 이 심에서 결국은 어떤 출력이 되는데 이 외적 상황이 부딪혀서 심에서 부딪히면 딱 출력이 되는데 이 외적 상황이 심에 출력이 됐을 때 이 수양에 따라서 이 출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도 아주 허술한 정말 거러지 같이 헌 옷 입고 뭐 엉망이로 되는데 그 사람이 눈빛과 배어난 기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내공을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런 외적 조건에서 자기 수양한 만큼은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게. 이게 바로 고착관 사고를 벗어나는 거죠. 이 수양이. 그걸 지금 현재 이 덕충무에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6명의 마지막 두 사람이 인기지리무성과 옹왕배영을 통해서 참다운 덕충의 세계가 뭐냐를 갖다 덕충에 대한 사람이 뭐냐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을 통해 가지고 이 덕충무의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